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변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매크로 인사이트 오늘은요, 우혜영 LS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다시 시작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협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 이제는 유럽입니다. 지금 EU 수장이 트럼프의 추가 관세를 두고 좀 실수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대적으로 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보복 관세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EU도 좀 승부수를 좀 띄운 것 같아요. 또 930조 원 규모의 930억 유로 규모의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내지는 ACI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조치가 발동된 적 없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자금 유입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네. 보도 소식에 약간 불안하다. 미국 쪽의 자산을 또 이제 유로존에서 좀 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그린란드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이 과연 그런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거를 가지고 유로존을 공격할 경우에는 실제로 유로존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분명한 것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요인이다. 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요인이고, 심지어 미국채라는 그 자산 가치 자체도 지금 유로존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에서도 지금 연금에서 팔기도 하고요, 미국채 전액.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이런 인식 자체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럽도 굴복하지 않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도 유럽으로부터 수출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 전쟁이 이어진다면 미국 물가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이게 저희가 그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독일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는데, 결국에 미국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이게 해외 기업들이 부담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국, 미국 내 수입 그 회사, 수입 기업,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관세를 거의 낸 거와 동일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유로존도 추가적으로 보복 관세를 매기고 미국도 보복 관세를 매기고 이런 양상이 흘러간다면 당연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의 물가, 그리고 미국 내의 관세 부담은 미국 자국민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명한 것은 그럼 미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국 가게, 이런 소비자들의 가격단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말인즉슨 물가 상승 압력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하는 거는 뭐 글로벌리하게 무역 전쟁이 다시금 이제 촉발되고 이제 미국하고 유로존하고 싸우는 것들이 장기화 된다면은 글로벌 경기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이 있죠.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직접적인 영향은 유로존 그리고 미국 이 관세를 서로 매기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나라들, 그 지역에 타격이 좀 더 셀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혼자 관세를 이렇게 매기는 거고 유로존들 여러 국가가 미국에게 관세를 매기는 거다 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 그 기업들, 미국 상품들에 대한 그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그래서 미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좀 분명하고, 그렇죠. 물가에 대해서도 상승 압력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또다시 관세 전쟁을 시작한다? 오히려 셀 아메리카를 지금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그 관세 네. 관련 위법, 상호 관세의 위법 판단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확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이 메꿀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연두에 두고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매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세가 만약 위법 판결이 났을 때 추가적으로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슈퍼 301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방안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왔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생각은 이 판결이 언제 나올까라고 했을 때 정말 느리게 보면 6월 달로 언급하고 있는 기관도 네. 있습니다. 2월 말 아니면 6월 말 이렇게 굉장히 그 전망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 늦게 나와도 6월 정도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전까지 약간 치선불산 느낌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도 쳐보고 저기도 쳐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판결이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위법이 나올 경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담은 이제 관세 이 판결이 위법이 나왔다. 근데 어떤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실제로 환급을 해 나가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 기업이든 미국 내 기업이든 소송을 걸고 당연히 있긴 하겠죠. 한데 네. 이제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눈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밉보일, 밉보일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이 관세를 환급해줄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위법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미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위법이 나와도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네. 주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질문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위법이 나와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마치 대단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네. 굉장히 당당한 입장이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들이 트럼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의장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입맛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6월까지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기 의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세요? 네, 원래는 케빈 해시드 위원장 바뀌었어요 또. 네, 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애초에 백악관 내부의 지금 인사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이렇게 다 좌지우지하는 그렇죠. 코멘트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인물이거든요. 케빈 해시드 위원장이 만약에 됐다면 이제 향후의 통화 정책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현재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언급되고 있는 거는 방금 화면 나왔던 케빈 워시 네. 전 연준 이사였습니다. 이 연준 이사 전 연준 이사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좀 뭐랄까요, 그나마 후보들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사람, 조금 더 긴축적이면 긴축적인 의견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었고요. 뭐 재밌는 얘기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 친구의 사위다 그런 얘기가 네.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능력도 있지만 이렇게 관계성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좀 매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할 경우에는 그나마 연준이 또 독립성 있게 정책을 펴지 않겠는가라는 인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케빈 워시 전 이사 이 사람이 조금 더 후보자로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탔을 때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라고 하면은 이 인하 기대감이 조금 뒤로 후퇴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까에 대한 전망도 현재 6월과 9월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상반기 조금 지나야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많이 사그라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워시가 임명이 된다면 국채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 국채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시가 된다면 말씀드린 좀 독립성 있는 통화 정책, 기준금리 자체는 네, 그러면은 뭐 물가라든지 고용 이런 지표들을 명확하게 좀 보면서 보험성 인하 대신에 조금 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이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케빈 워시 전 이사는 QT 대차대조표를 줄여나가는 데 조금 더 의견을 많이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상 여러 명의 후보들 중에 조금 더 매파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금리도 오히려 시장의 기대는 느리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중립적인 톤으로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입장에서는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방 압력이 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도
뭐 4분기 GDP 5%대일 네.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펀더멘털 자체, 미국 경제 자체가 생각보다 양호한데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보험성이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또 의문도 드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더불어져서 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조금 더 의장직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미국채 금리는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장기물이죠.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좀 올라가는 양상이고요.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 매력도가 이전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금이라든지 은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금값이 너무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사실 금값이 오르는 건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맞습니다. 한돈에 100만 원 선까지 코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값의 상승은 어디까지 보세요? 추가적인 상승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또 매년 한 20%씩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작년만큼의 상승까지요? 드리는데요. 네. 물론 상승률 자체는 조금 꺾일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금이 고점일까? 과연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물론 길게는 완만해질 수는 있지만 상승률이 이어질 거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왜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달러 자산에 대한 좀 기피 현상, 탈달러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금이 이제 뭐 미국 자산 또는 미국 달러에 대한 좀 무기화가 더 강해지면서 모르겠다. 외화 보유고를 달러 표시 증권보다는 애초에 정말 안전자산이 금으로 가져가는 움직임을 보이자라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이제 원래 지금 대표적으로 금을 쌓아나가고 있는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고 거의 주도해가지고 금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신흥국 중앙은행과 선진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비중을 보시면은 현저히 선진국 쪽보다는 EM 쪽에 그 금보유 비중이 낮습니다. 그럼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러우 전쟁 때 그 미국 정부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 탈퇴해라. 그다음에 칩스라고 해서 청산은행 간 결제 시스템에서도 활용을 못하도록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정치적인 뭔가 이유로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그 여타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동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채를 사고 달러화로 쌓아놔도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달러화 자산이 과연 안전 자산인가, 달러화로 쌓아 나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EM 쪽의 중앙은행들도 달러 표시 증권보다는 애초에 금으로 쌓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향후에도 매년 20% 가까운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가에 말씀을 드렸냐면은 EM 쪽의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달러를 이제 팔고,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팔고 금으로 쌓아 나가려는 매수 움직임들이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은 금 가격의 하방을 지지해준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EM도 그렇고 DM도 그렇고 선진국 EM, 이머징 다 상관없이 금을 매입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금 가격에 대해 전망을 할 때에는 사실 우상향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 신뢰도가 내려갈수록 금의 매력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신 투자자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미국 4분기 GDP 지금 5%대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고용이라든지 물가도 잘 받쳐줘야 되잖아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그 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고용시장 또는 노동지표, 노동시장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가. 작년에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연속해서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쪽에 흔들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를 했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비농업 고용자 수 자체가 이제 월간 증감인데 우하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달 증가하는 신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기업들이 해고도 많이 안 하지만 채용도 많이 안 합니다.
그만큼 노동시장 자체가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직도 예전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마땅치도 않고 임금도 원래 이직을 이제 하려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높은 임금을 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실업률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2월 달 수치가 4.4%로 전월에 4.6에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아마도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사람을 좀 덜 뽑고 많이 안 뽑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업률 중에서도 흑인 실업률, 네. 아프리카계 미국인 실업률도 치솟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왜 그 실업률이 보는가, 이들의 실업률을 왜 보는가라고 했을 때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뭔가 저임금 근로자 아니면은 뭐 서비스 업 쪽에 조금 더 근로하는 그런 근로자라고 저희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뭐 흑인들의 실업률을 보는데 그 실업률이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성도 계속 생기고 있고 역동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용 지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후행 지표다. 네. 이미 후행 지표를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는 대응을 하기 늦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망가진다라는 시그널이 생기면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인하를 한 것도 흔들리는 고용 지표를 봤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만약에 기업들이 채용을 좀 꺼리고 또 AI 때문에 일자리가 대체되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이제 또 노동 지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긴 좀 만무하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네.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2월 지표 아마도 그 셧다운 때문에 명확한 지표가 아닐 거고요. 그럼 앞으로 물가가 특히 1분기 중에 물가가 상품 물가 중심으로 고점을 실제로 찍을 건지 아니면 이 말씀 주셨던 관세가 보복 관세로 서로 이렇게 매기면서 파국으로 가는 양상일 건지 아니면은 좀 양보를 하고 아 그래 좀 너무 심했지 이러면서 좀 잘 협상이 되는 쪽으로 갈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서 물가 지표가 1분기 중에 특히 상품 물가가 1분기 중에 고점을 찍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더 네. 명확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고용과 물가입니다.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짚어주셨습니다. 일본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국채금리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본 금리가 굉장히 취약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그 중의원 해산을 하려고 의사를 표시했고 그렇죠. 다음 달 2월 8일에 중의원 위원들의 선거가 조기 총선이 네. 개최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기조는 돈을 좀 풀자, 재정 지출을 확장적으로 하자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민당이 과반을 못 넘고 있는데 조기 총선을 통해서 과반을 확보를 한다면은 이러한 재정 지출의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심지어 공약을 보시면은 감세안이 있습니다. 무슨 감세안이냐? 농산품 같은 식료품에 대해서 소비세율을 낮춰주겠다 또는 면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소비세율은 잘 아실 거예요. 일본 여행 가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가격을 보면은 100엔이라 써 있었을 때 100엔 내는 게 아니라 108엔을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인데 이거를 식료품에 한해서 인하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일부 좀 덜 거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돈은 또 쓰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국채를 발행하겠지라는 인식으로 넘어가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재정 부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 쪽으로 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돈을 푼다라고 했을 때 뭔가 엔화가 약해지겠지. 엔저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엔저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쪽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각의 정책 기조가 내수 활성화 또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준다. 물론 좋죠. 근데 이게 물가의 상승, 경제의 회복, 경제의 그 개선세가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가면은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도 생겨요.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지. 그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겠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와 돈이 풀리면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리스크가 좀 이렇게 혼재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OJ 금리 이번 주에 결정이 나는데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은 안 나오겠죠? 네, 안 나올 네. 거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말 12월 달 거의 뭐 한 달 반 전에 이미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번 회의에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해서 우회대 총재가 어떻게 얘기하고 그 있는 시기에 가입니다. 대해서. 네. 네, 지금 시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능성 시점은 6월 또는 7월 정도입니다. 한 반년 정도의 속도로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한 6월 또는 7월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 우회대 총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는가 그리고 추가 인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거고요. 만약에 좀 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 그럼 시장은 좀 충격받겠죠. 아 실제로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 있을 금융정책 위원회에서는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나오겠지만은 우에다 총재의 스탠스가 인상에 대한 좀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시장엔 좀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 금리 상승에 조금 더 가세할 수 있는 네.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동결이 되겠지만 앞으로 인상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 여쭤볼게요. 네, 달러화는 사실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강세 요인이 조금 더 우세하냐라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작년도 4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처음 부과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을 때 달러가 오히려 약세로 갔어요. 저희가 달러 스마일, 달러 프라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마도 달러 프라운 쪽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미국 경제가 나쁘든 좋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로 작용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달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뭐 상고하죠. 지금보다는 연말 갈수록 달러가 좀 약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을 취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성 전반적인 흐름들이 한국은 뭔가 원화 가치가 좀 강해지고 통화 정책도 동결 또는 연내 뭐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아직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을 간다면은 달러 프라운 효과가 좀 발생을 하면서 좀 달러가 약세가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물론 지금 좀 너무 강세를 보이는 네. 움직임들이 좀 우리나라에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달러와 환율 레벨을 보면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꺼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움직임들이 달러 약세 쪽으로 이제 가세를 해준다면은 원달러 환율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가치 전망에 대해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우혜영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